프랑스 중국 학자 그 마르셀 그라네가요. 중국 문명을 평생 공부하면서 중국인에게는 중국인만의 사고방식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중국 사회도 변화하는데 무슨 뭐 사고방식이 어떻게 뭐 수천 년 존재하느냐 뭐 이렇게 욕도 먹었지만 원래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인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기 마련이에요. 역사 공부는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과정을 연구하지만 인류학은 변화하는 과정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욕은 정당한 욕은 아닙니다. 실은 각자가 공부하는 영역이 다른데 그 영역을 넘나들면 어떻게 해요? 수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학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문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학하는 사람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봐야죠. 중국 사회도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중국적 사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 들어보기는 하나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죠. 이 사유가 이제 중국적 사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셀 그라는 이거 중국적인 사고의 한 80%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지지했고 어느 경우는 숭배까지 했어요.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되게 숭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적인 사유에 이제 좀 파생적으로 잘못되어갈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이게 우주를 관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사회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관계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올바른 태도일지는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검증하거나 어떤 사안의 논리를 따지거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를 보고 열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관계적 유비추리를 자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 네가 하는 생각도 나와 같을 것이다.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률적 사고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나와 같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팍 빠져갖고 분노를 발생시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영 논리 있다고 해도 분노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분노를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쟤가 나랑 같을 줄 알았더니 다르거든.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사람의 행동에 원인과 결과라든가 여러 문맥을 분석하려고 그러진 않고 단지 저 사람 옆에 너도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니네들은 서로 같은 놈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정보학적이고 증물적이고 인공지능적이고 진영논리적 사고에 익숙하다 이거죠. 이런 사고는요 비트겐슈타인의 그 게임 이론에 딱 적용이 돼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만들어내는데 아주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적인 사유는 말이에요. 논리검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서양적 사고보다는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매우 익숙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검증이나 논리적 사유가 이제 또 이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향후 한 20년 동안은 아마 중국적인 논리가 인공지능의 논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논리는 검증이라든가 논리 안 따지잖아요. 단지 그 옆에 그 단어가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인공지능의 정보 지식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그런 판단이라든가 책임도 집단적으로 지우는 그런 사고가 이제 동시에 파생된다 이거죠. 게다가 중국 사유에는 인식론이 없잖아요. 저것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 다른 사람 눈에는 달리 보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형이상학인지도 잘 모르고 무엇이 구체이고 무엇이 추상인가도 구분을 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현실이면 그게 그냥 진실로 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그 미국식 실용주의 면모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요. 미국도 이런 면이 있거든요. 진실이란 게 뭐야? 나한테 현실이면 그게 진실인 거야. 이렇잖아요. 윌리엄 제임스의 그 미국 실용주의 철학이 그렇다고. 이것도 중국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제 합쳐보면 대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러한 철학이 중국적 사고의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논리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영토가 넓으면 뭐합니까? 영토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밀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중국이 인구는 많지만은 집단적인 방식으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체크하면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만사를 판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 철학이 만들어왔던 그 논리적인 상승 단계, 형이상학화, 구체의 추상화, 귀납의 연역화, 이런 철학적인 이제 그 승화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귀납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만 판단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정치나 생각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마치 약간 트럼프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대응을 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전인수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축구를 예를 들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위리긴 클린스만 축구 참 잘했다. 축구 선수로서 아주 최고였다. 디에고 마라도나도 그랬다. 테리 앙리도 그랬다. 게리 네빌도 수비수로서 참 잘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쓰면 그 팀도 그렇게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이게 중국적 사고예요. 이게 중국적 사고라고. 그러니까 추상화, 형이상학과 문맥화의 관계가 없이 그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파악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 두고 선수와 감독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거스 히딩크라든가 뭐 아르센 벵거라든가 알렉스 퍼거슨 같은 사람은 축구 선수였을 때 또 선수 아예 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였을 때 3류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수와 감독은 완벽하게 그 기능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같은 기능으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파악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가 이게 이런 직물적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서방에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리긴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사고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런 사유가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절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축구로서 스타였던 사람은 감독도 스타가 될 것이다. 특히 정몽규가 그랬잖아요. 그죠? 철두철미하게 중국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정몽규는. 위리긴 클린스만을 데리고 오면 한국 축구도 독일 축구처럼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의 이건 중국적 사고도 아니야. 거의 정신분열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현대라고 하는 문화가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처럼 좀 옛날부터 현대가 큰 대기업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은 현대에 이거 좀 직물적 사고가 많았어요. 정지영 회장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호학 TV에서 현대 자동차 마크를 분석한 게 있지만 실은 그거는 기호학적 분석이고 실은 저의 속내는 달라요. 어떻게 말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분석을 해준 것 뿐이지 실상 그 현대 자동차 마크는 기본적인 컨텐츠는 혼다를 뺏긴 거고요. 그리고 바깥에 프레임은 포드 자동차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유명한 마크가 있다면 그 마크를 적당히 모방하면 자기네들 마크도 그만큼 저명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정몽규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현대자동차 마크였다고 말해요. 이런 사고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켜 이 관계적인 사회에서는 더욱더 문제를 일으켜요. 세상을 관계적으로 바라보는 건 철학적으로 올바른데 그게 실생활로 들어가 버리면 골 때린다고 이게. 이 권력 문제도 섞여 있고 진영 논리도 섞여 있고 이미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국 사회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적 사고방식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다 이 말이에요. 중국적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경우가 예술계잖아요. 그죠? 예술계. 유명 작가가 가르치면 학생도 유명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게 거의 철두철미한 한국의 유명한 예술대학이 모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한국 예술계에는 예술론이 없어요. 예술 비평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국의 예술계는 예술론이라든가 예술 비평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발전을 기한다기보다 마치 축구에서의 손흥민처럼 하늘에서 천재가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한국의 예술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이족 한국 민족이 인류학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워낙 놀고 마시는 걸 좋아해서 이게 예술가들이 천재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예술가를 기를 필요가 없을 만큼 한국인들의 예술적 감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또 학계의 습관이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유명 작가가 학생 가르치면 그 학생도 유명 작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정말 직물적이고 중국적인 사고에 푹 빠져 있는 게 한국 예술계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술론이라든가 이제 예술 비평을 그 발전시키지 못하면 아예 없다면 예술의 종합적 발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기행적으로 자라난다가 이게 예술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군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국방부 장관은 말이에요. 행정가인 동시에 외교관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도 외교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국제학적 그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을 하려면 이게 정부 내 조율도 있어야 되고 예산 편성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특히나 대외 관계, 군사 외교 관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총이나 쏘고 포나 날리고 몸이나 굴리던 그런 군인적인 사고방식 갖고는 국방부 장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사고를 갖고 축구 선수 출신이 감독도 잘할 것이다라는 거는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탈문맥적 사고방식을 계속 키운다고. 이게 세상에 장관한테 체력 검정을 실시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장관이 아니라 참 장군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략을 파악하고 전술을 익히고 그거를 다른 그 참모들과 같이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를 조율하고 이런 머리를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걸 마치 군인들 짬밥 먹고 기듯이 그런 식으로 장군들과 영관급 장교들을 대하고 있다고. 이 국방부가 완벽하게 중국적 직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군인으로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외교 감각도 없고 전문가적 어떤 협소한 그 기능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장관이 가져야 할 외교적 능력, 문맥 파악적 능력, 군사 외교적 능력, 또 병참과 예산 다루는 능력, 이게 모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구 사회가 말이에요. 군에 대한 민간의 우위라고 하는 뭐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지만 실은 국방부 장관 대다수가 민간인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한 이 국방을 둘러싼 문맥적 사유에 되게 그 익숙한 사람들을 뽑아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국방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능력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짬밥 먹고 몸을 굴리지 않고 일단은 국방에 대한 외교적 판단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처럼 이제 징병제 국가에서는 좀 안이 꼽게 보죠. 군대도 안 나온 게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손흥민도 그랬잖아요. 저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군대 다녀오면 전쟁 잘합니까? 그 답답한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클라우제비치하고요. 응?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 군인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독일이. 짬밥 먹고 몸 굴리고 총이나 잘 쏘라고 배웠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장교들. 굉장히 교양 있고, 어? 군대의 전문성을 벗어날 폭넓은 교양을 키워줬다고요. 이게 프로이센이. 그래서 그렇게 군대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직물적인 사고로 국방을 바라보니까 이런 한국적이며 동시에 중국적인 사고가 나온다고 말해요. 사고는 중국적 사고방식에 푹 빠져 있으면서 또 중국을 싫어하는 거는 또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기어학 TV였습니다.